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지은이는 우쥔, 펴낸 곳은 5월 9일, 옮긴 사람은 이지수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자녀에게 인생에 관해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우쥔 박사가 두 딸에게 전하는 애정어린 인생의 조언들, 두 딸에게 보내는 아빠의 편지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우쥔은 저명한 자연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라고 합니다. 중국 칭화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공과대학 이사직을 겸임 중입니다. 2009년부터 구글의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한중일 검색 알고리즘 등을 설계했고 2010년부터 2012년에는 중국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에서 검색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구글을 거쳐 2014년부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아미노 캐피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순이 아닌 주제별로 묶었는데요. 글의 도입부와 말미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의 효과 등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핵심 메시지 아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로 6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에게 자신의 체험을 조근조근 들려주며 인생 여정을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들을 써놓은 아빠의 편지. 그 중에서 제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이제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으로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들어가며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유의하고자 했다.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자녀와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면 효과적인 소통이 어렵다. 중국의 마오쩌둥 전 주석과 미국의 국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이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특별했다. 마오쩌둥은 61년 전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아침 8시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도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이 방면에서만큼은 생각이 일치했다. 자녀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절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그들의 사상을 올가매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지난 세대의 낡은 사고로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 자신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 앞에서는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에게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겠는가? 사실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아이 뒤에는 교양 없는 부모가 있다. 그들의 언행이 바로 그런 아이를 키운 것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 책의 문을 여는 머릿말에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쩌면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좋지 않은 습관을 물려줄 때 이미 결정되는지도 모르겠다. 셋째, 같은 일이어도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언이란 없다. 상황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 있을 뿐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해 일처리가 꼼꼼하지 않았고 염유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공자는 자로에게는 부모나 형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제안했고 염유에게는 무슨 일이든 즉시 행동에 옮기라고 제안했다. 나의 두 딸은 서로 나이 차이도 있고 자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활태도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같은 문제여도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나의 관점과 조언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넷째,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경청하는 것이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기발할 때도 있다. 나 역시 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지식과 생각을 습득한다. 이 책은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나의 두 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다. 독자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었고 글의 도입부와 말미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의 효과 등을 설명해 놓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제를 담았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나의 경험과 지식 수준에 한계가 있고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어 만든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내 관점이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12번째 편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미국의 고등학교 시기인 11학년과 12학년은 아이들이 가장 바쁠 때다. 성적 관리도 해야 하고
각종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대학에 제출할 입학 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나는 멍화가 대학 진학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고, 더불어 어떤 대학을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멍화와 멍신에게. 멍화는 이제 2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구나. 당분간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일일 거야. 물론 우리도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인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태도란다. 아이의 인생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중요한 일에 관한 거야. 멍씨는 아직 어리지만 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도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몇 년 전 구글 창립 초기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둘러앉아 구글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시기에 구글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구글이 절대 편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에서는 믿지 않을 거야. 2007년 구글에서 OHA 개방형 휴대폰 동맹을 제창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반도체 기업과 휴대폰 기업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이에 기꺼이 참여했단다. 그동안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히 기업을 운영한 덕분이었지. 또 우리가 구글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구글에서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공감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회사에서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란다. 구글은 창립 초기에 회사의 모든 내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기밀 유지를 요구했어. 직원들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났을 때에도 내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은 없었어. 이것은 회사에서 기밀 누설을 강력히 규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회사의 규모는 작아도 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반면 직원을 뽑을 때 능력만 보고 인성을 중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직원의 수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단다. 회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능력보다 인성이 훨씬 중요해. 이 사실만큼은 너희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계속 노력하면 돼. 하지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평생 돌이킬 수 없게 된단다. 아빠는 그동안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봐왔단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도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돼.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능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본단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과를 조금 덜 낼 뿐이지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 올바른 인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작은 경험들을 통해 길러지는 거야.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가 가정교육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거나 부모가 너무 바쁜 가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지.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이의 인성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성적만 지나치게 중시하고 엄격히 관리하면서 다른 부분의 성장은 소홀히 한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겨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라게 된단다. 아빠는 너희를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해왔어. 너희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고 아빠를 나무랐을 정도였지. 아빠는 너희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이를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분명 크게 혼을 낼 거야. 그건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야.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빠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단다. 만약 성공과 선량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아빠는 기꺼이 선량함을 택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세상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나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구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대부분이 교양 있고 선량하며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 자신감과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좋은 기회가 찾아올 테니 성공에 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지. 그러니 아빠와 엄마는 너희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통해 성공을 하든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거란다. 특별히 멍화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2년 동안 네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어딜 가든 우리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란다. 너는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어떻게 해야 인성이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에 4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것, 근면하고 자율적이며 겸손할 것, 친절하고 상냥할 것, 영어로는 나이스할 것, 정직하고 공정할 것. 이 4가지만 명심한다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멍화, 네가 앞으로 2년 동안 학업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빠는 네가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거야. 멍신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렴. 아빠로부터. 14번째 편지.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는다. 부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멍신에게. 반년 전쯤인가 우리가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지금의 너와는 달리 아빠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단다. 요즘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너와 가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가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누군가는 가난을 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가난하게 살기도 한단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 사람은 원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천성이 있단다. 그래서 가난이 동력이 되기도 해.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다. 한번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외부 환경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사회학자가 통계 조사를 했어. 그들은 조사를 통해 여러 결론을 제시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단다. 이 문제에 대해 아빠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줄게.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사회 주류에서 생활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한단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오래 쌓이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언제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 즉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보면 마음이 쉽게 약해지기 때문이야. 유리멘탈이라는 말도 있잖니.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리멘탈을 갖고 있을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군가 가난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누군가 멍청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놀리고 자기를 무시할까봐 늘 걱정한단다.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파는 사람도 분명 가난 때문에 놀림받을까 두려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 거야.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놀림받는 걸 두려워해.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지.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고 보호하려 할수록 가난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어. 오래전 상하이에는 두혜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단다. 그는 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거나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무시당했지만 언젠가 상류층이 되고 말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었어.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단다.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유리 멘탈을 이겨냈기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난을 더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멸시를 받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지. 고대 유대인들의 왕 솔로몬은 가난이 사람을 분발하게 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가난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또 지혜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고 가난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생의 시험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단다.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의 비웃음을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예전에 피아노 연주가 잘 안 된다며 피아노 선생님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었지. 그때 너는 선생님이 네 연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노력했어. 그 결과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지 않니?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란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네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모두 빼고 잘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니?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기 두려워 너의 컴포트 존에 숨어있기만 한다면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네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다.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가난과 마주하게 될 거야. 이럴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면 노력하기를 멈춰버리곤 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란다. 자신의 가난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법이야.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그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서투르고 실수하면 남들의 비웃음도 피할 수 없는 법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거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부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22번째 편지. 사랑에 관하여. 멍화가 엄마에게 전화해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하며 연애에 관해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애와 사랑에 관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다. 멍화에게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진정한 독립생활의 시작이구나. 이제부터는 연애 문제도 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야. 연애에 관해서는 엄마와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물을 생각은 없단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연애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 사람은 왜 사랑을 하는 걸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도파민, 페닐에틸라민,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적합한 상대가 나타나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해. 이것은 사랑의 생리적인 특징이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욕구도 있단다. 오늘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야.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은 아테네 올림푸스 산에 모여 사랑의 본질과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토론을 벌였어. 물론 당시 그들은 생리나 화학에 관한 것은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단다. 그때 위대한 학자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다음과 같이 사랑을 설명했어. 아주 오래전 사람은
4개의 손과 4개의 다리를 가진 강인한 생명체였다. 사람은 앞뒤로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굴마다 눈이 있어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있었고 덕분에 그들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의 이러한 비범한 능력 때문에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위협을 느끼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사람을 둘로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머리칼 한 올로 달걀 하나를 반으로 가르듯 사람을 2쪽으로 나눴다. 그때부터 사람은 2개의 손과 2개의 다리 그리고 하나의 얼굴만 갖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된 2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하나로 결합하려고 했고 이러한 욕망이 바로 사랑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사랑의 본질에 관해 잘 이야기한 것 같구나. 첫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딘가 부족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사람은 원래 2개의 얼굴로 앞뒤 세상을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이 하나만 남게 되면서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달라. 너도 이 점에 관해서는 그동안 느낀 바가 있을 테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 다만 남자와 여자는 각자가 가진 한계를 서로 보완해 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서로에게 꼭 맞는 2 사람이 만나면 그들이 가진 힘은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가 된단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둘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려고 했어. 만약 2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충동을 느낀다면 둘의 행복은 배가 된단다. 드디어 자신의 반쪽을 찾았기 때문이지.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남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잘 맞지 않는 2 사람이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균열이 생기고 함께 할수록 득보다 실이 많아질 거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맞고 맞지 않는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야. 그러니 이 문제는 네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일이란다. 굳이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누구든 환경적인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여기에는 사상, 도덕관념, 문화, 가치관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2 사람이 비슷한 문화나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야. 이러한 공통적인 기반 없이 외적인 조건만 보고 생겨난 호감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한단다. 하지만 아빠는 너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을 거야. 네가 꼭 맞는 짝을 찾았다면 그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니까. 다음으로는 동양의 지식인들이 사랑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저우거핑은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작가란다. 그는 니체의 책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 책들을 통해 비로소 니체를 이해하게 되었어. 그가 쓴 철학적인 산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사람은 태어나면 줄곧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모든 사람이 줄지어 천천히 걸어가고 그 길의 끝에는 인생의 종점이 있다. 이런 장면은 사람을 한없이 침울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때 몇몇 남녀가 말한다. 기왕 모두가 앞으로 가는 길이라면 중간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놀이도 하면서 즐기며 가자고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공감했고 그때부터 줄지어 걸어가는 무리에는 환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저우과 핑은 인생을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라 여겼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의 연애와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고 생각했지. 사랑이 없으면 삶은 그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침울하고 적막한 여정이 될 거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는 거지. 아리스토파네스와 저우거 핑의 관점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한 남자로서 아빠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먼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고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끌린단다.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페닐에틸라민과 도파민이 분비돼. 페닐에틸라민이 분비되면 마치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도파민은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게 하지. 하지만 외모로 느끼는 끌림은 길어야 3에서 6개월밖에 가지 않아. 그래서 외모만 봐서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힘들단다. 다행히 연애를 할 때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도 분비되는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지속 시간도 훨씬 길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짝을 찾아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안정감도 엔도르핀과 관련이 있단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각자 상대방의 끌림을 느낄 만한 내재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해. 너는 재주도 많고 관심사도 다양하니 이 점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일에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 말라는 거야. 내면이 정말로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단다. 다음으로 좋은 남자와 너에게 잘해주는 남자는 별개의 문제야. 가장 좋은 건 너에게 잘하고 너도 호감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 만나서 아직 서로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지. 그냥 괜찮은 남자와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는 별개야. 후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과 많은 교류를 해봐야 한단다. 또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라 오늘 너에게 잘해준다고 앞으로도 쭉 잘해준다는 법은 없어.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져. 그래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줄 수 있을 것만 같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이성을 되찾고 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 이건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호르몬 탓이야. 호르몬 때문에 잠시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빤 백마탄 왕자와 같은 표현들을 믿지 않아. 이런 말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풍에 불과해. 마치 운이 좋아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하나 사고서 주식의 신이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지.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키워나가야 한단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은 사랑은 연약한 꽃과 같다고 말했어.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두 사람에게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그럼 내게 맞는 짝인지는 어떻게 알아볼까? 너에게 맞는 짝을 만난다면 온 세상을 갖게 되지만 맞지 않는 짝을 만났을 때는 세상을 모두 잃게 된단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무엇도 필요 없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이런 입에 발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돼. 이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야. 사랑은 워낙 큰 주제라 단순히 책을 통해 본질을 이해하기는 힘들어. 그러니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고 이해해 나가야 한단다. 오늘 아빠가 이야기한 건 그중 1%도 안 될 거야. 나머지 99%는 네가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란다.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